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봇 및 AI 산업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하게 된 카이스트 고경철입니다. 잠시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LG그룹에서 로봇 개발 총괄을 한 10여 년간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으로 옮겨서는 한 기업의 창업과 그리고 국가 R&D 로드맵, 전략 수립 이런 모든 작업에 아주 깊숙이 관여를 하면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전체 그 R&D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로봇 사업의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5년 전부터 그 알파고가 아마 2016년에 이제 알파고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굉장히 제가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직을 이제 그만두고 연구 교수라고 하면은 그냥 연구만 하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학생들과 총괄을 하면서 카이스트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기업에 연결하는 그런 과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인공지능 로봇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5년 전에 알파고 사건을 잠깐 한번 둘러보죠. 사실 알파고가 탁 처음에 왔을 때 우리 AI 로봇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몇 년 전부터 이거에 관련된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의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 리얼 월드에서 이렇게 정말 인간과 어떤 게임을 하면서 저것을 전 세계에 동시 중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이벤트를 벌였는데 당시에 약 2억 명의 시청자가 시청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AI나 로봇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논문이나 학생들이 발표할 때도 이 사건을 많이 레퍼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알파고 이 팀들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같이 왔던 저 두 사람, 오른쪽에 하사비스고 또 오른쪽에 계신 분이 데이비 실버 박사인데 지금 모든 구글의 AI를 총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논문의 최근 결과를 보면은 2017년에 알파고 제로가 나왔고 18년 알파 제로가 다 네이처지에 나왔잖아요. 작년 11월 달에는 뮤 제로라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또 논문을 발표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한테 큰 영감을 준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들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성능은 날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오늘 자료에는 인공지능을 좀 많이 가미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 이제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또 오늘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그 전에 우리 컴퓨터의 진화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60년간 약 1조의 컴퓨터 성능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웬만한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들은 지금 테라바이트의 연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1000개, 2000개 모아가지고 한 클러스터링을 한 이런 병렬 컴퓨터에서는 펩타 수준의 연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펩타 수준은 지금 우리 웬만한 컴퓨터의 약 1000배 수준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속도가 앞으로 30년간 더 진행을 된다면 어느 속도로 발달할까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건대 앞으로 한 30년 후에는 지금의 약 10억 배, 빌리온에 더 다르는 속도에 달할 거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제가 그 단위를 좀 봤는데요. 펩타 다음에 이제 에타고 그 다음에 제타, 요타까지 가게 되죠. 뭐 그 이후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우선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고요. 알고리즘도 물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연산 속도를 10배, 20배씩 빠르게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러면서 하드웨어 속도가 같이 빨라지게 되면은 이것이 상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그 능력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했던 이것이 시뮬레이션 상으로만 가능했던 기술들이 실제 세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속도 면에서 그리고 데이터 면에서 그 속도는 점점 더 인프라는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 인공지능 로봇 여러분들이 많은 영상을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뭐 이렇게 뛰어다니는 로봇, 또 정말 사람과 같이 말하는 로봇, 또 인간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로봇. 사실은 이것은 기술적으로는 저는 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성이죠. 저러한 솔루션들이 정말 일반인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경제성을 갖는 수준인데, 우리가 많은 지난 문명의 이기들의 발전 속도를 본다면 우리 핸드폰이 그랬고 스마트폰이 그랬고 또 스마트카가 그랬듯이 처음에 솔루션이 나올 때에는 굉장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가격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제품이라는 것이 가능성이 보이면 투자가 일어나고 또 제품의 어떠한 최적화가 일어나고 또 대량 생산이라는 기술이라는 것이 또 더해지게 되면은 또 그만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날도 예측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코비드를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코비드는 지금 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를 정도로 해마다 많은 기술이 나오고 있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백신도 개발되고 있고 또 그 속도를 더해서 또 바이러스들은 변이를 일으키고 있지만 저는 이제는 이 코비드라는 것이 그러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코로나는 또 안 올까요? 결국은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그러한 전망도 있습니다. 약간 비관적인 예측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은 계속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하는 사람들은 바이오 기술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우리 인공지능 AI 하는 사람들은 각종 IT 기술을 가지고 또 대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침 오늘도 이런 IT 기술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대면 회의와 비대면 강연을 하는 것처럼 많은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또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한번 그려본 그림인데요. 앞으로 로봇과 AI를 좀 더 방역과 연결을 해가지고 각종 솔루션들을 이렇게 각종 빌딩이나 또는 공공장소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 에어리어에서 이렇게 방역 시스템과 비대면 그리고 지금에 있는 IT 기술을 잘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러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술에 대한 투자 R&D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조업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경기에 민감하신 부분들이니까 이 제조 분야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코비드로 인해서 제조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왜 제조가 오히려 더 위축되나? 아니면은 더 많은 새로운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설비 투자죠. 그래서 설비 투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로봇 하는 사람들 또 장비하는 사람들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설비 제조 분야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셧다운 됐다가 지금 이제 거의 백신 때문에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조 쪽에 일단 공장이 다 셧다운 되게 되면은 뭐 일단 모든 물류나 생산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자동화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화로 인한 제조의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전망도 있습니다. 제조 로봇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적인 산업의 로봇에서 지금 이제 협동 로봇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협동 로봇의 시작은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너무나 대기업 위주다. 그래서 이 대기업 위주인 제 로봇을 어떻게 일반 작은 기업들도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한 것이 협동 로봇이고요. 협동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요장님이 참 나오고 있군요. 그래서 유럽의 그 거버먼트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떠한 결과물로 이용했고, 이 결과물을 이용해서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회사가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신풍을 일으켰죠. 근데 기존에 있는 제조 강국들이 많습니다. 뭐 쿠카, 뭐 SBB, 그쵸? 그 다음에 뭐 야스카와 이런 일본의 제조업 기업들도 있지만 덴마크의 작은 이런 회사가
이런 새로운 개념의 로봇을 도입하면서 많은 그 로봇의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인간과 같이 협동할 수 있도록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모터를 전부 준공형이라 그래가지고 모터 안에 이렇게 홀을 만들어서요. 그 홀 안으로 모든 배선을 집어넣음으로써 바깥의 배선을 다 없앴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는 살짝 배선이 나오긴 한데 저건 이제 공합 라인이고요. 모든 전기장치라든가 케이블, 각종 그러한 배선들은 다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복잡성을 다 없애버렸고요. 그럼으로써 외관이 아주 깔끔해졌죠. 외관이 깔끔해지다 보니까 상당히 인간과 함께 친화적으로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로봇에게 그 어떤 인간이 다가가면은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 감지 기능이라든가 또는 직접 교시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전부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로봇을 티칭을 했는데 이제 직접 로봇 앞에서 어떤 작업을 직접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얘가 스스로 이해해가지고 다시 자동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적인 요소까지 넣어서 어떤 디자인의 혁신성, 그 다음에 안전성,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유연성 이런 걸 갖추어서 아주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협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협동 로봇에 대한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제조 분야에서는 이러한 인간과 함께 일하는, 예전의 제조 로봇은 산업용 로봇은 인간을 완전히 배제시킨 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무인화를 했다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완전 무인화가 힘드니까 같이 작업을 하는 이러한 로봇들의 분야의 시장성은 굉장히 지금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협동 로봇이 제조 분야를 넘어서서요, 이제 각종 서비스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게 더 시장은 커지게 되겠죠.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바로 이런 프랜차이즈, 각종 요식업 서비스라는 기업들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채택을 해서 각종 그 요리를 한다든가 또는 주방에서 로봇을 대체할 수 있다면, 뭐 심지어는 뭐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담그는 것까지도 이런 협동 로봇을 써서 이런 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그러한 분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사실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가장 큰, 제가 로봇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보는 포인트는 그리퍼, 핸드에 있습니다. 지금의 협동 로봇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산업용 로봇에 쓰고 있는 투 핑거 그리퍼를 쓰고 있는데, 각종 제가 제조 현장이나 서비스 현장을 가보면 좀 더 핸들링하는 대상들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 투핑거 시스템으로는 손잡이 정도만 핸들링하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일반 주방에서는 이렇게 요리를 담거나 뭐 버무리거나 또는 다양한 물체를 집을 때는 이 손가락의 유연성이 좀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덱스트러스 핑거라고 하는데, 인간의 손처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아주 그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더 더해진다 그러면 저는 제조 현장을 넘어서 각종 그 서비스 영역으로 이 협동 로봇이 투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조 로봇 얘기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제조 로봇 쪽에서도 가장 핵심 분야는 그 부품이죠. 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4대 메이저 회사들을 못 쫓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난 부품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어떻게 좀 더 우리 거화하느냐 하는 기술인데, 아직까지도 요 아랫단에 있는 저러한 부품들은 다 일본산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부 감속기라든가 하는 거 특허가 풀려가지고 국산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 기술의 한계, 그다음에 재료 기술의 한계로 아직도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품에 대한 투자 또는 부품 기술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뭐 이러한 오늘 제가 다시는 동영상으로 다 준비를 했었는데 영상 그 PPT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한 2기가 정도 되는데 제가 다 드려서 나중에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포함된 영상들을 한번 이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는 제가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것도 있지만 일부는 직접 제가 업체에게 얘기를 해서 영상들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니어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초정밀 모터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리 뭐 이 회사는 이제 뭐
고용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고 제가 아까 서두에 저를 소개할 때 그 창업에 제가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런 검사 장비 또는 뭐 우리는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아주 이 전자제품들이 점점 세밀화되고 있고 사실은 저 전자의 그 이제 우리가 각칩이라 그러는데 저 칩 하나의 사이즈가 0.5mm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샤프 펜슬로 얘기하면 점을 콕 찍으면 나오는 정도의 칩들이 이제 한 1000개에서 한 2000개 가량들이 전부 우리의 핸드폰 또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ECU, MCU 이런 각종 전자 제어 장치들이 저렇게 작은 그 반도체 칩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는데 저것들을 부착하고 회로기판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자동화를 다 하고 있죠. 사람이 조립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다 기계가 조립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이 발생할 수 있죠. 불량이 제대로 붙었나 검사하는 그런 검사 장비들을 가지고 현재 세계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3D 기술에서 또 여러 가지 간섭 레이저를 쓴다든가 또는 더 투과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OCT라든가 엑스레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더 점점 반도체가 적층형으로 가다 보니까 광학으로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에 대한 기술도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물류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죠. 지금 물류가 좀 대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물류의 시작은 아마존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전국 미국의 모든 지역을 당일 배송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에 이어서 뭐 새벽 배송까지 해가지고 더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미국의 아마존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기반으로 한 당일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모든 물류 창고를 자동화를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거기에 로봇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풀필먼트라고 그러죠. 모든 상품들을 그냥 다 갖다 놓고 원하면은 즉시 뽑아서 실어서 레스트 메일리지 서비스까지 바로 가는 이 서비스를 아마존이 저는 혁명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로켓 배송이나 마켓컬리는 사실은 뭡니까? 네, 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서비스고 또 라이더들이라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힘차게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과연 옳은가? 이와 같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가 옳은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 CJ라든가 뭐 저기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그 기업들도 자동화를 좀 도전을 하고 있죠. 도전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이 물류에 대한 서비스, 더구나 이제 비대면 사회가 더 오다 보니까 이 시장은 점점 커진다고 하죠.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바로 이 아마존 기술 이런 기술들을 정말 알리바바라든가 바이두 이런 데서 다 복사를 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막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더 뭐 바로 하루가 다르게 다 복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물류혁명을 한다는 그 도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한 달 전에 저런 로봇을 이제 유튜브에 띄웠는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안 되겠다. 걷기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도 물류에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이동 로봇에다가 로봇판을 붙여서 각종 박싱을 팔레타이징하는 이런 로봇들을 선보였고요. 이제 저 회사가 우리나라 게 됐으니까 근데 뭐 또 사실 뭐 우리나라 거냐 뭐 미국 거냐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 다 이제 뭐라 그러죠? 다국적 기업이 됐기 때문에 투자의 지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고용 테크놀로지도 뭐 사실 외국 지분이 65%는 외국 회사 아닙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거니까. 아무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과연 저 스트레치라는 로봇이 또 물류에 얼마나 또 잘 팔릴까 하는 것도 눈여겨볼 포인트 중에 하나이죠. 택배 로봇이죠. 자, 이건 이제 스타쉽 프로젝트라고 에스토니아에서 시작된 그 로봇인데 이것이 이제 독일, 뭐 이제 미국 이렇게 해서 퍼져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이미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야, 저는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에스토니아에서 그런 작은 옛날 구소련의 그런 발칸반도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걸 개발했지 했는데 제가 쫙 검색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스카이프 아시죠? 스카이프의 개발팀들이 다 이게 주력이고 결국은 그 스카이프라는 그 엄청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자들이 다 뒤에서 받침대가 됐던 거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바로 성공을 하니까 또 저러한 유사한 로봇들을 우리나라의 뭐 배달의 민족의 딜리라든가 뭐 또 뭐
뭐 유사한 로봇들이 또 중국산도 많고 많은 회사들이 또 그대로 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기술이 들어갔길래 갑자기 이게 성공했을까요? 단 하나 오른쪽에 있는 저 박스 제가 영상으로 갖고 왔는데 또 나중에 보십시오. 욜로5라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건데요. 이 욜로5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쳐보면은 이거에 대한 자료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들을 딱 보시면 제가 얼마나 물체들을 잘 인식하는지가 볼 수 있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 스타쉽 프로젝트에서 뭐 배달의 민족의 딜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네. 이렇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좀 제 지도에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집에서 배달을 했는데 거기를 가본 길이면은 아무 뭐 그런 게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다 안 가본 길이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가본 길만 100% 딜을 하고 앞으로 내가 서비스할 지역을 가보는 거예요. 얘가 가보면서 그 영상들을 다 주변에 있는 영상들을 기록을 했다가 실제로 그거를 미리 분석을 해서 특징점들을 다 찾아낸 다음에 실제로 가면서 GPS하고 연동해 가지고 마치 그 크루즈 미사일처럼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의 목적지를 가지만 가면서 자기가 경로를 갖다가 개선하는 것은 실제 카메라를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자기가 미리 프로그램된 지도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 경로들을 이렇게 보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안 가본 길은 안 되고 가본 길에 대한 그 지도를 다 영상을 넣어놨다가 가면서 내가 삐뚤빼뚤 잘 가고 있나 이렇게 보면서 마치 청소 로봇이 갔던 길 자꾸 안 가는 것처럼 배달 로봇도 쫙 가는 기술인데 요 기술이 이제 안 가본 영역을 가려면 추론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보도를 따라서 가는지, 내가 오른쪽에 있는 어떤 아파트 입구로 가는지 이런 걸 잘 알려면은 추론 기능까지 들어가면 되는데 저거를 도전을 하게 되면은 또 미국에 있는 또는 이 외국산 스타쉽 로봇을 우리가 이겨내지 않을까. 지금 국내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로봇 그것도 좀 관심 있게 좀 여러분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서빙 로봇으로 넘어가 보죠. 서빙 로봇 이거 혹시 가보셨습니까? 서울역에 있는 모 카페에서 LG가 2019년 이제 선보인 이후에 실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전 이 아래쪽에 위에 이제 영상이에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렇게 로봇이 와가지고 자기가 트레이를 자기가 직접 꺼내고 또 다 먹으면 트레이에 놓고 얘가 다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인화를 시켰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과연 미국 레스토랑에 가는 이유가 뭘까? 자기가 서비스를 잘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로봇에서 받을 때 그 느낌이라는 거는 좀 어떨까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삼성도 또 디지세라 작년에 올 초에 이 온라인으로 시작된 CES에 발표를 uses 했습니다. object recognition technology 허브로 to identify 와인잔도 and classify 뭐 objects. 이런 로봇들을 and 개발했고 decide the 3종의 best 로봇을 cleaning 선보였는데 또 It'll clean close to 버티어라고 objects 그래가지고 like 이제 toys, 사무실에서 but stay away 자기 from 책상에 fragile items 앉아 있으면 like 로봇이 vases. 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This is possible with 일정 LiDAR 잡아주고 하는 sensors 일종의 이제 for location 뭐 detection 인공지능 스피커가 발이 달리고 3D 바퀴가 달리고 sensors to 뭐라 recognize 그럴까요? even the smallest obstacles and details. 디바이스가 So no more getting stuck by 서비스의 rack 개념이죠. cables. 이러한 While 어시스턴트 understanding 비서, your 로봇 behavior. 비서의 개념을 JetBot 90 AI 뭐 Plus 기존에 있던 also 로봇 청소기, comes 로봇 with a 청소기에 camera. 라이더를 So 장착해가지고 while it keeps 사실 your home 라이더가 이게 clean, 적외선을 쓰기 you can check in on your furry friends too. 근데 라이더 문제가 Take 우리 care of all the 가정에서 AI 쓸 때 plus. 어떤 안전성을 JetBot 해결하고 하는 90 것도 AI 필요하긴 Plus 하지만 uses 라이더 object recognition technology to identify and classify 인식해서 집안을 objects 정리할 때 and 좀 더 decide 진용화된 the 그런 best 플랫폼을 cleaning path. 제시했다고 합니다. It'll clean close to objects 몰리 like 로봇이죠. toys. 예, 이것도 stay 영상이지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두 팔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로봇을 해주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2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가정에다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은 컨셉, 자동차를 얘기하면 컨셉화의 개념인데 이러한 로봇들이 뭐 일단은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5천여 종의 이런 레시피를 가지고 여기 5년간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역시 손이라고 합니다. 저 오른쪽에 아까 제가 얘기한 5G 덱스터러스 핸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독일의 슌크라는 회사가 아주 유명하게 손으로 유명했습니다. 슌크. 그래서 슌크와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각종
요리 도구가 많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한 대를 잡고 이 두 손으로 특정 그 요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로봇의 이런 일종의 메뉴 개발에 집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로봇을 할 수 있다고 보여준 정도가 아니라 직접 500여 종, 5천여 종의 로봇을 요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저는 오늘 어떻게 여러분과 이 세미나를 준비할까 좀 생각하면서 일단은 한 초기 한 30분은 여러 가지 로봇을 많이 좀 보여드리자.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로봇들일 수도 있고 또 처음 보는 로봇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까지가 우리에게 실제 응용 사업적으로 유용한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 로봇은 제가 10년 전부터 너무나 의료 로봇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나라에 다가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이거 산업부, 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빨리 우리도 들어가자. 너무나 많은 미국의 선도 기업들, 다빈치라든가 마코라든가 뭐 로사 이런 기업들이 다 난소에 있는 종양을 배꼽 부위 작은 틈만으로 절제하는 로봇 수술 장면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과거에는 수술 시 메스 등으로 함부를 크게 우려를 절개했지만 했어요. 저는 로봇을 아니다. 사용하면 다릅니다. 앞으로 이 지금까지의 기술은 그냥 어떻게 보면 로봇 기술로 다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이지만 지금부터 가야 할 기술은 10도 안 왔다. 저 기업들도 10도 안 왔는데 뭐 이제 벌써 1조 회사, 10조 회사가 되지 않았냐. 우리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늦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로봇 수술을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다행히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의료 로봇 기업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고영, 큐렉소, 미래컴퍼니 많은 회사들이 지금 로봇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뭐 솔직히 저 때문입니다. 제가 다 기획해가지고 프로젝트하고 국가 과제로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도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뭐 물론 그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되면 병원이 붙고 또 연구자들이 붙고 하나의 컨소시엄이 형성돼 가지고 연구력들이 집중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년간 장기간 로봇에 대한 투자를 했던 거죠. 제가 이 기획을 할 때만 해도 저 로봇이 안 나왔어요. 근데 벌써 재작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싱글포트. 네, 기존에는 멀티포트라고 해서 몸 안에 여러 개의 구멍을 내서 이렇게 들어가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면은 안에서 이게 펼쳐져요. 로봇이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각성, 절제, 봉합 이렇게 다 하고 쫙 다시 한 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구멍이 하나니까. 개복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하는데 이게 3개만 돼도 이 회복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평균 저희가 따져봤더니요.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에 2달을 누워 있는데 로봇 수술하면 5일입니다. 5일. 뭐 제가 무슨 로봇 수술은 무슨 마케팅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은 회복 시간이 빠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비싸다는 거죠. 너무 비싸죠. 1,000만 원이 넘는 수술을 일반인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산 로봇을 빨리 개발을 해서 여기 다빈치 관계자 안 계시죠? 저 다빈치의 횡포를 막아보자. 1,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웬만한 사람들이 언급이 안 되고 수가로 해가지고 보험을 주고 싶어도 이거 보험 줬다가는 막 보험 평가원이나 공단이 망하게 될 테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해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의료는 복지 아닙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차별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국산 로봇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국산 로봇들이 개발됐고 타이탄이라는 로봇 회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노츠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구멍이 아니라 구멍을 내지 않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개구부를 이용해서 로봇이 들어가는 거죠. 뱀처럼. 그래서 결국은 좀 경로는 길어요. 구멍을 내면은 병변까지 그냥 바로 단일 경로
이렇게 짧은 경로를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직진형으로 가능한데 자연 계급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길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좀 로봇 기술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기술도 지금 이미 미국의 FDA 승인을 받고 이미 투자도 받고 벌써 많은 투자를 받았죠. 시리즈 아마 다 ABC 다 지나갔어요. 굉장히 투자를 받고 지금 열심히 다빈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회사만 있나요? 스트라이크라는 회사는 골관절 수술 로봇이라 그래서 우리의 관절, 우리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So now we just have to 막 암도 validate our 있고 checkpoint 뭐 hasn't 여러 moved, 가지 it 뭐 hasn't. 치매도 있고 We have to 하지만 validate the saw blade is 더 where 큰 the 문제가 robot thinks it 무릎이라고 should be, which 합니다. hopefully it 무릎이 will mark. 연골이 Sometimes this takes 이게 a second. 또 소모품이라고 There 하네요. it is. 그래서 Okay, so 연골이 now 부분이 the 자꾸 robotic arm 갈아버리면 knows where the 결국은 resection is supposed 80이 to be. It 넘어가면 looks like a 운동을 relative. 못 하는 거예요. 사람 운동을 못 하면 근육세포가 줄어들고 근육세포가 줄어들면 네. 뭐라 그럽니까? 자꾸 약해지죠. 저는 몰랐는데요. 그 의사들이 왜 운동을 하라 그랬나 해서 봤더니 근육량이 적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심장세포까지도 근육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근육량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게 사느냐, 뭐 Bring this 80, close to the 90, field, it 100. engages. 유튜브 보면은 뭐 90세 할아버지가 근육질을 자랑하면서 막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 노화세포가 있어서 우리를 자꾸 노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근육량이 우리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앞으로 많은 바이오 기술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수명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근육량을 갖다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뼈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거는 죄송한 말이지만 치환술이에요. 그러니까 인공관절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슬 몸이 로봇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쪽 시장도 우리의 임플란트 시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큰 시장이 저는 이 무릎 치환, 이 관절 치환 쪽이 가면 여기에 임플란트 이쪽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멘스는요, 뭐 혈관 이제 수술, 아까처럼 뭐 뇌경색, 심장경색 다 이 순환계 이상이 생기니까 이거를 또 로봇으로 혈관 따라 들어가면서 그 경변들을 그 피떡이라 그러죠. 이런 혈전들을 뽑아낸다든가 뭐 이렇게 또 혹시나 위험성이 있으면 거기에 스텐트를 박아서 삽입해가지고 일종의 미리 예방한다든가 이런 쪽이 뭐 다 로봇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로봇화 안 되고 있어요. 직접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스텐트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엑스레이를 맞아가면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의사들도 싫어하고 환자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엑스레이를 너무 많이 맞으니까. 저거를 전부 로봇화하게 되면 이런 방사능 피폭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죠. 우리 고용은 지금 뇌수술 로봇을 이제 개발한 거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뇌수술 자체는 사실은 암 환자에 비해서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시장 수술 케이스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100건 하나요? 우리나라 암 수술을 한 1년에 10만 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뭐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왜 했냐? 여기에 놀라운 기술이 있어서 한 겁니다. 어떤 기술이냐면 뇌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뇌라는 거는 우리도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뇌수술을 연구하다 보면은 뇌를 공부하게 돼요. 뇌 해부학적 구조 뭐 이런 걸 다 연구하게 돼서 우리 고용에 있는 개발진들은 이 뇌의 이 구조를 다 압니다. 약 80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 영역마다 들어가는 동맥, 정맥, 핏줄, 신경계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킨 그 복잡한 그 혈관망, 신경망을 피해서 로봇이 들어가려면 얼마나 기술이 힘들어야 되겠어요. 그 기술에 대해 필요한 거를 다 개발했습니다. 센서, 마커, 그거를 추적하는 추적기, 그거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이걸 하다 보니까 기술이 이게 종합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뇌수술 로봇 자체는 1년에 뭐 그래 한 대, 두 대 팔자 이거예요. 그러나 이거에 관련된 기술은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에 들어서 잘했다. 역시 여기에 우리가 투자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전파할 예정입니다. 자, 앞으로 수술 로봇은 어디로 갈까요? 과연 자동차처럼 자율주행으로 갈까요? 저는 간다고 봅니다. 왜 가야 되느냐면은 일단은요,
지금 경로계까지는 다 자동화가 됐어요. 그래서 로봇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다 알려줍니다. 여기가 최적 경로다 알려주면 또 그 경로대로 로봇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수술하는 것이 가능해요. 왜요? 센서가 다 개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직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그 경로대로 의사들이 조종관을 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자동차로 얘기하면 ADAS에 가까운 거죠. ADAS가 2단계 자율주행 아닙니까? 겨우 차선 놓치면 삑삑삑하고 핸들이 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기능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혈관을 건드리려고 그러면 조종관을 드르르 떨게 만들어놨어요. 그래 그런 기술까지는 2단계까지 갔는데 이제 3단계로 간다 그러면 네가 해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 딱 이렇게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거는 자신이 없어 의사가 손 떨려가지고 괜히 혈관을 건드릴 것 같아요. 조종관 뭐 게임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리모트 조종관으로 해서 짐볼이라는 그런 조종관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로봇 이렇게 요즘에 로봇 수술 그 박람회나 전시장에다가 갖다 놓고 학생들 보고 해보라 그러면 더 잘하더라고요 의사보다. 그러니까 애들은 이미 순간적으로 이렇게 게임에 익숙하다 보니까 막 이런 식으로 뭐 만지고 이렇게 화면 보고 하는 거 잘하더라고요. 근데 의사들은 의학적 기술은 높아도 그런 모션 기술에 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그냥 아예 로봇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큰 결정만 하는 거죠. 저거 절제해. 그런 것만 하는 거지 절제하기 위한 경로가 들어간다든가 실질적으로 절제하는 기술들은 로봇이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봉합이죠. 혈관을 툭툭툭툭 다 잘랐어요. 어떤 걸 암세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나머지 드러낸 다음에는 뭐 그냥 나옵니까? 그럼 바로 죽죠. 뭐를 해야 되죠? 잘랐던 걸 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 봉합 수술의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는 수술방에 20번도 더 들어가 봤는데 봉합 수술하는데 예술이더라고요. 그게 한 5mm도 안 되는 그 정맥을 봉합을 하는데 옆으로 이걸 돌려가면서 10mm도 안 되는 그 정맥을 봉합을 하는데 옆으로 이걸 돌려가면서 10번을 꼬매는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개의 흐물흐물한 두 개의 혈관을 이렇게 이어놓고 거기다 이게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바늘을 이렇게 넣고 그것도 이게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바늘을 이렇게 넣고 그것도 한 손으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거 다 유튜브에 떠 있어요. 그렇게 스티치하는 그 기술 그거 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1시간 걸려요. 그거 자동화할 수 있는 거죠. 로봇이 딱 보고 뜨뜨뜨뜨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3단계 가고 4단계 완전 우리 뭐 SF 영화에 보듯이 딱 누워만 있으면 로봇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다 컴퓨터를 해가지고 저 경로 다 따지고 들어가서 찌직 지지고 나오고 봉합하고 쫙 나오면은 끝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저는 4단계 기술이라고 봅니다. 똑같아요. 그 기술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기술적인 발전과 제도적인 발전이 같이 움직여야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왜 가야 되느냐? 저는 자율주행도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운전하다가 그냥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명을 달리하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보면은 다 운전자 부주의죠. 졸았다. 뭐 뒷차가 그냥 대형 트럭이 뭐 그런 거 다 뭡니까? 다 인공지능으로 막을 수 있는 거죠. 졸음방지 장치 다 연결하고 속도가 높고 그 거리에 따라서 그 속도가 그 위험 속도에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브레이크 걸려야 되는 거죠. 왜 그런 기술을 안 걸어 놓습니까? 자동 브레이크 장치 없이는 운전할 수 없다 이런 법령 만들어야 돼요. 근데도 이미 그것은 사생활 침해니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자동화를 막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처럼 수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년 된 경력의 의사와 20년 된 경력의 의사가 수술 성공률이 달라요. 그러면 20년 된 경력의 의사가 굉장히 명의라고 치면 지금 3개월, 5개월씩 다 대기 중입니다. 환자들이요. 그거 순서 바꾸려고 막 이렇게 했다가는 감옥에 갑니다. 그만큼 병원들이 그 대기 순서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의사들이 또 돌아가시거나 은퇴하시면 또 그만큼 또 젊은 의사들을 또 육성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왜 그 시장을 의사들에게 맡깁니까? 저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난리가 나죠. 우리들의 영역을 왜 건드리냐 그러는데 그건 전부 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디지털 의료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다 지금 온갖 기술을 다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된다. 뭐 타다도 그랬고요.
뭐 각종 그 자기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반발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이게 기술의 발전, 이 사업적 성공, 또 사업적 성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국가가 하고 있는 인프라, 법령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야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 로봇은 그냥 자율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또 다시 노령화 얘기인데요. 우리 몸을 과연 기계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인류가 벌거벗고 다니다가 옷을 개발을 해서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 신발도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느 동물이 신발을 신고 다닙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로봇을 신고 다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로봇화 되면은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 기술을 뭐 작년 카이스트에서 개최된 바이애슬론을 좀 흉내내가지고 사이베슬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 엄청난 투자자들이 지금 스폰서가 붙습니다. 이 행사를 하게 되면요, 웬만한 로봇 경진대회 저리 가라요. 사이베슬론 딱 들어가면은 그 스폰서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대회가 풍성해요. 왜요?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거든요.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 약자와 IT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그거에 장애인 올림픽인데 로봇 슈트를 이용한 장애인 올림픽이죠. 여기 우리나라가 1등, 3등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랑 이름이 비슷한 공경철 교수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쪽 분야로부터 시작하겠지만 일반인들도 자기 근력 강화가 좀 안 됐거나 그러면은 로봇 슈트를 이용해서 상당히 두 손 잡고 걸어가는 보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보행기가 좀 더 스마트화가 돼가지고 로봇에 장착하는 그런 분야가 저는 또 아주 미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자, 휴머노이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휴머노이드가 왜 필요할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마치 라이트 형제가 말이죠.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전부 날개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날개짓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날아보자 했는데 라이트 형제가 뭡니까? 공기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핀의 단면의 양력의 차이에서 사람이 뜰 수 있다. 그래서 제트 여객기가 나오고 지금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어떤 날고 싶다는 욕망에서 새의 날개를 만들어낼 수 없듯이 로봇이 조금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이동이 필요하면은 그쵸, 이동 기능을 쓰면 되는 거고 또 수술이 필요하면은 수술에 최적화된 도구가 개발되면 되는 건데 완전히 이렇게 다목적 또는 일반화된 그냥 완전 인간의 모습을 한 것은 저는 조금은 부정적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연금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금술이라는 게 뭐죠? 금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화학공업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를 하다 보니까 기술 발전이 있어요. 모터 기술이 발전한다든가, 또는 제어 기술이 발전한다든가, 또는 센서 기술이 발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논문을 발표하다 보면은 이런 휴머노이드를 어떻게 걷게 하느냐, 뛰게 하느냐,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모터 기술, 제어 기술, 또 센서 기술, 또 인공 피부 기술, 이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어질러티에서 휴머노이드를 배달을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왜 필요합니까? 그냥 턱을 이렇게 램프로 낮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휠 로봇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계단을 넣었을까요? 저 계단은 단 하나 걷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설계가 된 거란 말이죠. 로봇이 굳이 걷게 함으로써 배달 로봇이 됐을까?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어질러티가 아마 검색해 보시면 거의 회사 가치가 1조가 넘었어요. 예. 하지만
100조가 넘었네요. 100조 넘었어, 100조.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494 아닌가요? 확인해 보십시오. 100조, 1조인지 100조인지 헷갈립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족보행. 현대차에서 이제 이 미니 스팟을 딱 FIA 인수하면서 또 화제를 좀 일으켰는데 저도 이것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과연 사족보행으로 저거의 활용도가 뭘까? 뭐 지금 1차적으로는 야외로 이렇게 배회를 하면서 각종 그 인프라 시설에 대한 위험성을 얘가 감지를 해가지고 감지 경계.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어디가 터졌다든가 폭발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걸 해주는 거기에 쓰겠다고 하는데 뭐 자율주행은 최고예요. 세계적으로 최고예요. 근데 저 자율주행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뭐 했을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눈여겨보시죠. 기술은 최고입니다. 기술은 최고예요. 그 안에 라이더 센서도 있고 사족보행을 하려면 26개의 모터들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 다축 제어를 동시에 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 저 기술을 더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사업적인 면에서는 제 눈에도 잘 안 보여요. 자, 이제 CES라고 우리 여러분들도 뭐 많이 가보시겠죠. 2017년이 CES가 시작한 지 50주년 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7년부터 생긴 거죠. 미국 사람들은 이 발명품에 대한 어떤 그 참 신규 발명품에 대한 그 찬사를 해주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요. 우리나라보다 뛰어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쫓아가는 가고 있지만 SF 영화 같은 게 왜 성공하겠어요? 미래를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 사고 자체가 창의적인 거죠. CES를 통해서 우리 처음으로 TV, 전화기, 뭐 컴팩트 디스크, CD, 블루레이 수많은 발명품들이 다 여기를 통해서 소개가 됐던 거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것에 완전히 뭐 사실상 박람회가 됐죠. 그래서 뭐 각종 서비스 로봇들과 인공지능들이 선보였는데 저는 다 눈여겨봤어요. 하나하나. 뭐 유비테크도 보고 쭉쭉쭉 봤는데 뭐 이 중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한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솔직히 안 보여요. 하지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탁 점프를 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있으니까 뭐 투자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온라인으로 열렸고요. 이 사이트를 아직도 열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온라인으로 열은 것을 계속 공개를 했는데 좀 더 확인해 보십시오. 결국은 이제 오늘 후반부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더 눈여겨보는 것은 로봇뿐만 아니라 이 로봇의 핵심, 두뇌가 되는 이제 이 인공지능 이 부분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한번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제가 서두에 그 수천 배의 수만 배의 로봇들이 컴퓨터들이 병렬로 연결되면서 그 컴퓨팅 파워가 1조 배씩 지금 늘어나고 있다. 30년마다 60년마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속도가 지금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몇 가지 그 GPU 보드라든가 TPU 보드 같은 거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은 학생들이 막 5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에 끝나니까 야 그럼 당장 그거 사자 또 이렇게 되고 또 교수님 요즘엔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저기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웹으로 하자는 거예요. 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웹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네들 슈퍼컴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서브스크립션 피가 지금은 굉장히 싼데 나중에 이제 막 올라가게 되면 확 올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 사면 뭐 몇천만 원짜리 서버 산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시뮬레이션이 되니까 애들이 그걸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괜히 샀네 그랬는데 또 이거는 또 이거대로 또 계속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요즘에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것은 구글의 콜앱이라는 서비스를 재작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오늘 몇 분이 이 수업을 들으시는지 영상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써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콜앱을 들어가 보시면 구글에 있는 GPU, TPU를 그냥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풀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구글 웹메일을 갖고 있으면 그 지메일 가지고 그냥 가입을 해서 바로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되고 구글 드라이브에 이미 콜앱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 콜앱으로 딱 들어가면은 구글 주피터 노트북으로 연결되거든요. 구글 주피터 노트북만 가지면 다 끝나는 거죠. 거기에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뭐 각종 펜다스, AI 그 솔루션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무서운 속도로 올라와 있어요. 그냥 세계 첨단 석학들이 개발한 것들이 일주일이면은 그게 이미 깃허브로 해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논문은 아카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이거 어떤 알고리즘 쓴 거야 보고, 그 다음에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콜앱으로 연결해 가지고 돌려보는 거예요. 뭐 인공지능 뭐 한 달이면 나도 할 수 있다? 그 거짓말입니다. 하루면 돼요. 할 수 있다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틀린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욜로5 내가 다운받아 가지고 내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브 연결해 가지고 콜앱 연결해 가지고 제 노트북으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여기 있는 영상들의 물건들을 사각 박스로 칠해 가지고 얘가 확인하는 거 한 달, 하루면 됩니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과 이 로봇,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이것은 이제는 그냥 가까이 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TV 보듯이 온 거예요. 이거를 벽을 치고 야 인공지능 하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인공지능 우리 구하기 힘들면 자기 직원들 교육시키면 돼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거 인공지능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특수 영역이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에 보쉬라는 회사가 있어요. 보쉬. 보쉬 직원이 몇만 명이냐면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보쉬랑 이렇게 거래처 커스터머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가가지고 이제 보쉬 매니저들이랑 보스에 있는 그 담당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CEO급은 아니지만 굉장히 최상위급 임원이 하는 말이 보쉬에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직원이 몇몇 명인데 2만 명이냐 그랬더니 직원이 3만 명이래. 3만 중에서 2만이 인공지능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미 다 전 직원을 인공지능 교육을 다 시켜서 웬만한 프로그램 다 스스로 다운받아 가지고 자기 업무에 데이터 분석하는 데 쓰고 그 데이터 사이언스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거 다 그렇게 자기네들 사내 교육을 시켜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우리에게 큰 충격을 받고 우리는 그냥 뭐 브레인 뭐 이런 데다가 서치해서 인공지능 하나 데려오려고 막 애를 썼는데 왜 우리가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시킬 생각을 안 했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은 이제는 어려운 문턱이 아니고 쉬운 문턱이다. 이런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딥 뉴럴 네트를 이용하는데 딥 뉴럴 넷은 30년 전부터 나왔고 제가 박사과정 할 때도 나왔어요. 그때는 왜 안 됐느냐? 알고리즘도 알고리즘만 계산이 안 됐어요. 계산이. 저 계산하려면은 그 당시에는 뭡니까? 지금은 아까 제가 테라플롭스 우리 1.5 테라플롭스 제로 영역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기가플롭스도 아니고 메가플롭스를 쓰고 있었어요. 메가플롭스만 해도 뭡니까? 초당 100만 번의 실수 연산을 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100만 번 그러면 막 지금은 100만 번이 아니죠. 테라면 엄청난 거죠. 그런 속도로 계산을 해야 저게 계산이 되는 건데 그것도 5년 전, 3년 전에는 저거 학습하려는데 30일 걸리고 돌려보는데 뭐 1시간 걸리고 막 이랬어요. 지금은 학습하는데 5일, 돌려보는데 뭐 1분 이렇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하드웨어 자원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컴퓨터 프로그램 짜서 버그 잡고 돌려보고 결과 보고 하는데 하루 이틀씩 딜레이가 생겨도 3년 연구를 해야 박사 논문 하나가 나왔는데 아니 한번 프로그램 짜가지고 돌려보는데 학습만 하는데 3달 걸린다 그러면 논문 나오겠어요? 논문이 안 나오죠. 지금은 빠른 속도로 학습과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문이 막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파라미터를 바꿨더니 이런 결과가 나더라. 구조를 이렇게 바꿨더니 이런 결과가 나더라.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컴퓨팅 파워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니까 논문이 많아지고, 논문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논문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를 만들어요?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GitHub이고, 그게 바로 오픈 AI고, 그게 바로 로스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공개를 해요. 내 프로그램 이렇게 올렸더니 당신 써보시라. 난 이게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 그러니까 이게 집단 지능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 하루가 다르게 이 알고리즘이나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정말 제가 전문가인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저 기술이 어디까지 온 거야?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을 빨리 찾아야 되고, 아까 열로 지금 3 보여줬는데 열로 5가 나왔고, 굉장히 물체 인식이 실시간으로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물체 인식하는 기술은 다 왔어요. 저거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저걸 배달 로봇에 쓸 건지, 저것을 수술 로봇에 쓸 건지, 저것을 물체 인식에 쓸 건지, 그것만 남은 거예요. 저것을 뭐 쇼핑 매장에 쓸 건지, 어디에 쓸 건지만 여러분이 따지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영상인데요. 이제는 라벨링을 할 필요가 없이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I brought 수억 the 개의 물체들을 10,000 다 그냥 데이터베이스 product 하는 게 가능해요. images on this 다 그냥 TensorBoard. 데이터셋을 TensorBoard 만들어서 is 다 a 공개를 해버리고 visualization 데이터셋을 to 가지고 TensorBoard. 학습을 하게 And, 되면은 as you can see, there are many, 그냥 many 이제는 뭐 products. 웬만한큼 And I give the task 학습은 to the machine to 빠른 속도로 연구가 되고 있고, cluster 저 the 학습 속도에 따라서 unsupervised 나오는 솔루션들 가지고 And 많은 I 스타트업들이 don't 지금 tell the 탄생하고 machine 있고, that this one is 실리콘밸리에 bad and 뭐 this 스타트업이 one is 넘쳐난다고 해요. 뭐 투자자들이 뭐 전부 실리콘밸리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뭡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또 조금 하자면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전부 실리콘밸리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잘해야 삼성전자 정도 갑니다. 뭐 네이버 정도 가나요? 요즘엔 배달의 민족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안 가요. 고용 테크놀로지 와라 그래도 안 와요. 뭐 그 정도로 이 눈높이가 올라갔고, 좋아요. 가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뭔가 이 도전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도전도 안 해요. 그냥 밑에 가서 일하려고 해요. 뭐 많은 인컴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의 이 많은, 물론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힘든 열악한 상황은 연구 환경도 아니고 또 사업 환경도 아니고 투자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의 스타트업 그 도전자들이 다 실리콘밸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성공을 해서 거기서 투자받고 거기서 성공하게 되면은 또 그쪽이 쭉 발전하게 되지 않고, 우리는 다 이제 인력들이 막 빠져나가는 인력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아까 제조업들은 뭐 경기가 나빠지면은 설비 투자가 되느니 안 되느니, 그리고 천수답, 무슨 우리 옛날 농민들이 천수답이라고 이렇게 비 오기만 기다리고, 그러면 아니 비가 안 오면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어야죠. 뭐 그게 이제 IT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우리 형편은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자꾸 잃어가면서 그냥 대기업에서 일감 주기만 기다리는 천수답 경영하고 있고, 또 각종 중소기업들만 그렇습니까? 중소상인들은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다 끊어졌다고 그냥 앉아가지고 손님만 기다리고 있고, 다 천수답이죠. 왜 그러고 있죠?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일반 강연 가가지고도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 하시는 분들한테도 인공지능 배우시라. 왜 안 배워요? 요즘처럼 일감도 없고 요즘처럼 손님도 없으면 시간 많으시겠네요. 인공지능 공부하세요. 뭐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굉장히 좀 괴리감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 공부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자기가 남보다 차별화되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모든가 위기가 다 기회라고, 뭔가가 위기가 오면 그 극복할 수 있는
또 비욘드 더 리밋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를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옆길로 좀 셌습니다. 아마존 구글의 이 오픈은 뭐 놀라울 정도입니다. 다 그냥 이렇게 로그인만 해서 등록만 하면 이런 로봇도 연결해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솔루션 그냥 써라 이거예요. 그냥 써라. 또 구글이 그냥 아마존이 또 저걸 내니까 또 구글도 놀래가지고 내고 또 구글이 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내고 지금 막 경쟁하고 있어요. 오히려 페이스북이 지금 살짝 얘네들 뭐하지 할 정도로 이 경쟁에서 밀려난 느낌이 듭니다. 놀라운 건요, 그냥 쓰라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서 계정 받고 자기가 로봇하고 연결해가지고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막 써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이거에 익숙해지려고 막 지금 그 튜토리얼들 다운받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개발자들은 개발자들대로 지금 많은 자기의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 메타버스 또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메타버스가 사람한테 뛰어나거든요. 이게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약 10억 번의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10억 번의 아직 시행착오를 완벽히 해야 이제 됩니다. 오토노머스하게 움직이지 못하고요. 근데 로봇을 그래서 한번 돌릴 사람이 때마다 조정하면서 30분 어디로 걸린다고 가야 치면 되냐, 이 곱하기 정보만 10억 번 하면 잘해주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방향을 수천 이제 년이 로봇이 알게 걸리겠죠. 되면은 그 근데 방향대로 그것을 가상 다리로 세계에다가 딱 만들어 놓고 로봇에게 학습을 해라 한다면은 가상 세계에서 시행착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억 번은 가상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옛날에 영화 매트릭스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비행기 조종하면은 탁 헤드마운트 쏴가지고 따르륵 하니까 1시간 뭐 30분 만에 탁 비행 조종수를 익히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이 메타버스 기술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메타버스 기술이 단순히 뭐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얻고 그건 그거대로 하라 그래요. 제가 눈여겨본 것은 야, 저 세계가 리얼 월드를 그대로 모사할 수 있다면 학습이 가능하겠구나. 그 학습의 속도는 실세계에서 학습하는 것보다 수천만 배, 수십만 배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또 그것이 펼쳐지는 로봇 지능이나 기계 지능은 엄청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했습니다. 그거의 솔루션으로서 이러한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는 이러한 심2 리얼이라 그래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을 다 하고 리얼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전부 또 학습을 하고 또 리얼하게서 하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서 지금 보행 제어를 연구하고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직까지는 룰 기반 제어입니다. 수많은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내서 그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세계 최고예요. 그러나 단 그 룰 하나도 몰라도 로봇에게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해서 거기서 막 학습을 시킨 다음에 리얼 환경에서 돌아보니까 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제가 보기에는 더 빠른 속도로 이것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뭐 보행제도 이런 심 환경, 메타버스 환경에서 학습하는 그러한 기술이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정말 단순하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 전자연구기술연구원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여기서 영상도 역시 지금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또 보면은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이런 실내 협소 공간에서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고 어떻게 자기가 자율주의를 하느냐 이런 연구는 지금 이 연구소 랩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이 뭡니까? 이케아 매뉴얼을 갖고 그냥 의자 조립을 해봐라 이런 컨테스트가 열려가지고 또 어느 한 연구소가 우승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산업부가 R&D 경쟁형 R&D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양쪽 한 3개 팀에 한 10억씩 줘요. 연구를 하고 2년 뒤에 미션을 주고 제일 잘하는 팀에게 돈을 몰아줍니다. 뭐 이런 경쟁형 R&D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로봇 지능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까? 저도 이케아 조립을 많이 해보면 야, 이거를 정말 로봇이 하려면 많은 추론과
이런 손 기술도 중요하지만 추론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느껴집니다. 근데 그러한 기술들이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것까지 된다면 뭐 이제는 정말 사람은 완전히 뭡니까? 어떻게 직업이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요? 저 조립하는 것까지도 다 로봇이 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자동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두뇌까지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이 손을 도구를 만들면서 이 진화를 해서 결국은 우리 모든 우리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정점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우리 두뇌가 발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두뇌가 커졌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두뇌가 커지면서 사실은 지능이 발전했고 그랬듯이 결국은 로봇도 많은 도구들을 만지고 도구를 통해서 실제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까지 발전하게 된다면 어느 단계까지 갈까요? 저는 그걸 다 5단계로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이에요. 그냥 어떻게 로봇 모양을 갖고 쉽게 막 돌아다니는 거지. 실체. 사이버가 아닌 실체, 리얼 로봇이 이제 현재의 상태이고 이 정도에서 할 수 있는 로봇의 서비스는 뭐 저는 동반자 로봇이라고 옆에다 표시했는데 그냥 뭐 로봇이 옆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말상대도 해주고 참고로 좌측 이렇게 위아래 두 로봇이 팀은 모양만 로봇팔을 2개 로봇인 사용하고 거예요. 우측 팀들은 로봇팔을 그래도 많은 3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령자들이 이렇게 배우자를 잃고 외로울 때 이렇게 로봇 하나 사주어가지고 같이 말동무 하라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 레벨이 더 올라가면은 얘가 돌아다니면 좋겠죠. 물컵도 좀 갖다 두고 뭐 좀 움직이면 되겠죠. 그게 아까 얘기한 레벨 2.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돌아다니면서 나의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은 저는 두 번째 레벨 2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레벨 3 서비스는 좀 더 인간의 형상으로 발전하면서 아까처럼 완전 사람처럼은 안 되더라도 뭐 정확하게 나에게 여러 가지 뭐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레벨 3가 되겠고요. 더 발전하면 이왕이면은 뭐 쇼핑도 좀 해오고 나가서 뭐 사와라 그러면 사올 수도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심부름. 저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레벨 4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레벨 5는 역시 마지막 단계 햅틱. 완전히 얘가 접촉하고 힘을 느끼면서 그렇게 되면 거의 인간의 모든 작업이 다 로봇화가 될 수 있는 단계. 이런 레벨 5 단계에서 저는 아직은 레벨 1에서 레벨 2로 지금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뭐 지금의 자율주행 기술도 레벨 2에서 레벨 3 사이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봇의 르네상스가 언제 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로봇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로봇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도 그렇고 도대체 로봇 언제 오느냐? 그러면은 저는 답을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컨셉 수준이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기술에는 도달한 것은 몇 개 안 된다. 수술 로봇, 배달 로봇도 이제 막 시작했던 거고요. 청소 로봇은 조금 했지만 역시 완벽하게 하지는 않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지만 그래도 이 컨셉 수준에 있었지만 현재의 스마트폰이 그랬듯이 결국은 이 기술을 지배하는 기업, 국가 결국은 그게 모든 반열에 올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그런 도전하는 창의적인 분위기 우리나라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현실적인 거에만 좀 급급한데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그런 도전적인 투자자들도 그렇지만 개발자들도 그래요. 여러분도 투자를 안 하지만 개발자들도 그렇다니까요. 개발자도 창업을 안 하고 이미 성공한 기업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죠.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전 곧 만나는 그 게이트에 좀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이 사방에서 저는 이제 서비스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 많은 개발자들이 기업에서, 연구소에서, 학교에서 지금 논문을 쏟아내고 있고 그 논문들이 그냥 논문을 위한 논문이 아니라 깃허브로 연결되고 아카이브로 연결되고 유튜브로 연결되고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돼 가지고 서비스가 그 기술들을 맛볼 수 있도록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 로봇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이런 이 분야에 대한 현황과 어떤 미래 전망을 좀 팁을 얻을 수 있었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 오는 중에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제가 뒷부분들도 좀 있긴 한데 좀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좀 다 넘어갔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다 드리고 가고 뒷부분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제가 딱 올해로 이제 60인데요. 여기 하랄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더라고요. 20대에 공부하고 평생 먹고 살았다. 근데 60에도 80에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까? 네. 네. AI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키려면 방법은 어떤 걸까요? 글쎄요. 일단은 한번 체험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1차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셔서 콜앱으로 들어가고 콜앱에 들어가면 튜토리얼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첫 번째로는 이제 뭐든지 그 프로그래밍 저도 이제 프로그래밍 강의를 많이 하지만 프로그래밍의 첫 단계가 헬로 메시지라는 메시지를 딱 화면에 띄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에서 제일 첫 단계는 엠니스트라는 거래요. 숫자를 인식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인데 그 5만 개의 손글씨 0, 1, 2, 3, 4 5만 개의 손글씨 데이터가 다 오픈되어 있고요. 그 손글씨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딥러닝으로 합치시켰을 때 99.8%까지 정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에다가 손글씨를 내가 써요. 1, 2, 그럼 얘가 맞추는지 한번 보는 거.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1시간만 투입하면 체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자기가 야, 이거 내가 한번 해봤구나. 그렇게 돼서 뭔가 딱 충격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그걸 팁을 따라서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검색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구글 드라이브나 또는 텐서플로우 그렇게 다 들어가면은 첫 발을 디디는 사람을 위한 초보자를 위한 빠른 가이드에서 항상 시작돼 있어요. 그럼 딱 들어가면은 다운받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노트북 사양이 높아가지고 GPU 연결하고 막 이래야만 뭡니까? 됐잖아요. 제가 오늘 갖고 온 노트북이 10년 된 노트북인데 거기다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그 최고 사양의 슈퍼컴은 아니지만 테슬라 Z에 해당되는 급에 연결되고 아까 약 1.5 내지 2테라급의 그러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그 정도면은 지금 과학원의 웬만한 실험실에 있는 거에 동급이거나 약간 떨어지는 급이에요.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의 노트북을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초보 단계부터 쓸 수 있고 또 뭐 살짝 제 자랑을 좀 하자면 고경철 블로그 치면은 제 네이버 블로그가 뜨는데 거기다가 웬만큼 제가 이런 초보 영상들이나 초보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좀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이른 시간에 이렇게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를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새로운 문명의 뭐라 그럴까요? 전환점?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런 전환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동감을 하신다면 제가 말하는 투자, 좀 더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고 공부도 스스로 자기 개발도 하고 또 많은 우리의 세상의 변화가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거를 하루도 우리는 지금 놓칠 수가 없는 정말 좋을 수가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